허경 선생님께 제가 질문을 하면 허경 선생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걸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뇌전증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제일 기본적인 검사가 뇌파 MRI예요. 근데 뭐 환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뇌파 MRI에 이상이 없죠. 근데 없으면 이상이 없는데 그래도 약 드세요 이러면 아니 이상이 없는데 왜 약을 먹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뇌전증의 진단이 뇌의 정기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뇌파 검사, 그다음에 구조적인 이상 소견을 찾을 수 있는 자기 공명 영상 검사가 그 검사들에 의해서 뇌전증 진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646명의 초점 뇌전증, 왜 초점 뇌전증이냐면은 전신 뇌전증 같은 경우는 MRI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니까 제외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뇌파 검사에서 42% 환자가 뇌전증 모양파 이런 것들이 관찰되었고, 뇌자기 공명 영상 검사에서 의미 있는, 그러니까 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이상 소견은 50% 정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서로 겹치니까 30% 환자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죠, 검사에서. 그러면 그 30% 환자가 뇌전증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제가 진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섭섭하고, 뇌전증의 진단은 어떤 증상과 임상적인 소견에 의해서 의사가 진단을 내는 거지, 그래서 뇌파에서 뭐가 나오고 MRI에서 뭐가 나와야지 진단이 되는 병이 아닙니다. 뭐 MRI에 이상이 있거나 뇌파에 이상이 있으면 경과가 사실은 조금 더 안 좋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일반적으로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뭐 예측을 하는 데는 뇌파 MRI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뇌전증의 병소가 어딨냐, 뇌전증을 일으키는 지역이 어딨냐, 이런 데에 도움이 되고 확실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네, 두 번째 질문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2번 먹는 약을 아침에 내가 빼먹었는데 저녁이 되었어요. 아니면 하루에 1번 먹는 약인데 아침에 약을 먹는데 저녁이 됐네. 내가 오늘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지? 사실은 정답이 없을 수도 있는데 허경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반적으로 제가 환자들한테 권하는 거는 아침 저녁으로 2번을 먹는다. 그러면은 일단 낮에라도 아침 약을 잊어먹었으면은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자마자 복용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미 저녁이 되었어요. 그리고 약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저녁에 좀 일찍 와갖고 아침 약을 빨리 먹어야죠. 먹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또 저녁 약은 어떻게 하냐? 그게 이제 부작용 생기는 게 걱정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독성작용이. 그러니까 자기 전에 먹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하루에 1번 아침에 복용하는 약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생각나자마자 빨리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저녁에 복용하는 거예요. 저녁 거를 잊어버렸어요. 저녁 약을 하루에 1번 복용하는 건데, 저녁마다. 그러면은 아침에 먹죠. 아침에 먹고 그 다음날 그날 당일 저녁에 원래대로 먹는 걸 또 먹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먹는 복용량은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흔히 이제 이런 얘기예요. 약을 복용했는지 헷갈리면 어떻게 되냐. 그냥 좀 전에 복용했나? 안 했나?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먹는 게 낫죠. 안 먹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먹으면은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작용은 어차피 좀 시간 지나면은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최대한으로 적게 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리고 어디서 빨리 약을 구해서 이렇게 할 때는 자기 쓰는 핸드백, 여자면 조그만 백이라든가, 남자분들도 뭐 백 같은 거 있고 직장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약간 비축하는 게 좋죠. 여행 갈 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꼭 가져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서 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섬에 놀러 갔는데 배가 안 떠. 그렇기 때문에 2박 3일, 3박 4일 갈 거만 가져가지 마시고, 그런 데 갈 때는 좀 길게 가져가셔야 해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약을 꼬박꼬박 잘 복용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경련제를 약을 먹으면 아침에 먹었던 게 저녁까지 약효가 가고, 또 저녁에 먹었던 약이 약효가 가고 이렇게 되지가 않고, 보다 사나흘, 닷새 정도는 먹은 것이 쌓여서 약효가 나기 때문에 약을 하루에 복용하는 약을 이게 충분히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약 용량이 많지가 않으면 아침에 약을 잊었으면 저녁에 한꺼번에 아침 약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환자분들께서 이게 제가 먹는 약이 한꺼번에 2개를 먹어도 될 만큼 약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의사하고 좀 상의를 좀 하는 게 미리 외래 가셨을 때 교수님들이랑 이거를 제가 먹었을 때 2번을 한꺼번에 줘도 크게 부작용이 없을 용량인지를, 그러면은 뭐 훨씬 좀 낫죠. 약을 찾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게 특히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데요. 알람 맞춰놓고 드세요. 이런 것도 있고, 아까 허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백,
있거나 뭐 학생 같으면 학교에 갖다 놓거나 그리고 아니면 뭐 사무실에 갖다 놓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말고 혹시 뭐 선생님 또 약을 안 잊을 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그 중요한 게 보통은 자기 일상 활동하고 맞추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식전이든 식사하면서 아니면 식후 하든지 이렇게 시점, 칫솔질 하기 전에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전, 후 뭐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맞추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제 처방을 갖다가 뭐 식후에 드시라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참 와갖고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식후라고 했기 때문에 밥을 안 먹어서 아침을 안 먹기 때문에 안 먹었다고. 근데 그건 변명이겠죠. 그렇지 휴대폰도 있고 시계 알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요새 약통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약통. 떨어지는 거를 알 수 있죠. 떨어지는 거를 알 수 있으니까 일기를 적는 방법도 있고 특히 이제 바쁘게 지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저는 아침 저녁보다는 하루에 한 번 먹는 게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런 약을 복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하고 좀 상의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약에 따라서 이제 서방형 하루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반감기가 긴 약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하루에 한 번 일정한 물론 아침에 먹든지 저녁에 먹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복용 횟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약을 이제 좋은 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물을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한데 약물의 복용 횟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약을 잘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꾸 약을 뭐 아침 약을 특히 많이 빼먹는다든지 아니면 저녁 약을 특히 많이 빼먹는다 이런 분들은 가지고 계신 약의 특성에 따라서 관감기가 조금 길게 뭐 바뀌거나 아니면 약의 조합을 해서 하루에 한 번 먹어서 좀 약을 더 잘 먹을 수 있게 바꾸는 것도 좋은데 이거 그런 게 문제가 되면 혼자서만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 당단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랑 의사 선생님이랑 해서 가장 이렇게 적합하게 치료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메가3 뭐 이런 거 먹어도 되는지 또 크릴 오일 이런 것도 있고 비타민도 종류가 많습니다. 뭐 비타민 B, C 뭐 어떤 비타민 A도 있고 뭐 골다공증약, 뭐 관절염약 이런 거 먹어도 되는지 제가 이제 또 이게 또 유행이 있어서 아침에 무슨 건강 프로에서 어떤 게 나오면 그거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걸 먹어도 되는지 허경 선생님 의견을 들어보세요. 영양제는 뭐 복용해도 되는 거죠.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오메가3가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연구 결과가 있던데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서 임상 시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발작 감소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뭐 동물 실험에서도 발작의 역치를 감소시켜서 역시 발작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보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숫자가 적고요. 임상 시험에서 숫자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의 환자에서 시행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종류가 오메가3가 여러 가지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게 더 좋을지, 그 다음에 용량, 효과적인 어떤 용량이 좋을지, 그 다음에 치료 기간에 따라서 그 발작 감소의 효과가 지속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겠죠. 나쁘진 않죠. 뭐 비타민이나 뭐 다른 거는 뭐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특정 뭐 항뇌전증 약에 따라서 비타민 D나 칼슘을 갖다가 권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감기약 이런 걸 먹어도 되는데 먹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약들을 먹어도 되는 건지 또 커피 먹으면 심장도 두근거리고 뭐 조금 긴장도도 올라가고 이러는데 커피를 이제 뇌전증 환자분이 조금 먹어도 될 건지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맞는 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허경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나하나 네, 하나씩 여러 다 하셨는데 네. 단기간에 지금 복용하는 감기약에 해당되는 않고요. 약이 이제 뇌전증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 약 자체가 발작의 역치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좀 보탬이 되느냐, 기여하냐. 약간 좀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은 항뇌전증 대사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뇌전증 약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항뇌전증 약이 다른 이유로 먹는 복용약에 대한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들이 있어요. 비교적 장기간 먹게 되는 약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의사하고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서로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피임약이 대사를 촉진시켜요. 항뇌전증 약물들 중에서 몇몇 것들은 그러면은 피임약의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거꾸로 피임약이 또 특정
항내전증 약의 대사를 촉진시켜서 그 항내전증 약의 약물 농도를 또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서로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감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감기 자체가 발열이 되고 열이 나고 몸이 안 좋게 되잖아요. 잠도 깊이 안 들고 여기저기 아프니까. 그러니까 뇌전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당연히 잠재적인 충분한 요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감기약 자체가 발작의 역치, 그러니까 발작을 일으키는데 기여를 하냐, 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흔히 이제 사용되는 감기약들이 발작의 역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건 맞는데 또 감기약 자체가 신체 상태를 호전시키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무시는 또 못해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량의, 그러니까 좀 센 감기약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감기약의 민감도는 개개인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과거에 감기약을 먹었더니 발작이 유발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확실한 뭔가 좀 있는 것 같으면은 감기약을 피하는 게 좋겠죠. 발열이 생기면은 진통 소염제 종류, 그런 종류로 단순하게 좀 종류를 해서 그런 거를 조절하는 게 좋죠. 감기를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감기약하고 내전증 약을 같이 복용하면은 뭐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로 오해죠. 뭐 같이 복용한다고 제가 환자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위에서 무슨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감기약을 먹느라고 우리 내전증 약을 안 먹으면 일단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약을 따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얘기해.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아까 뭐, 독한 약은, 이게 사실은 이게 환자분들이 독한 약 이렇게 하면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약 성분 중에서 사실은 콧물 많이 날 때, 콧물 말리는 약이나 항히스타민제도 있고, 예,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일부 환자분에 따라서는 병련을 조금 더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도 좀 졸려요. 그래서 좀 졸리는 약이 조금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사람마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확실하게 안전한 거는 소염제, 해열제 이런 것들은 보통 큰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뇌전증이 좀 조절이 안 되는 분들, 특히 가끔 이게 발작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저기 내과 선생님 거기 찾아간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좀 세게 짖지 않는 방향으로 용량을 좀 적게 쓰는 방향으로 좀 말씀해 보시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커피 어떻습니까, 선생님? 커피가 흥분 효과가 있잖아요. 흥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각성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실제로 위험인자라는 증거는 없어요. 연구가 아주 활발히 된 건 아니지만은 특별하게 위험인자라고 할 수는 없고, 동물 실험에서는 좀 항내전증 약물들의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말은 있지만 실제로 임상적으로는 없고요. 물론 이제 몇몇 보고는 과량의 카페인을 섭취한 다음에 발작이 유발시켰다는 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확실하게 뭔가 카페인이 뇌전증 환자에 대해 나쁘다, 물론 많이 먹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이거 먹고 잠 못 자면 많이 먹는 게 좋을 건 없는데 적당히 먹는 거는 그렇다, 이 말씀을 제가 얘기 드리는 거고. 커피 말씀 중에 생각나는 게, 이게 간혹 다이어트약, 환자분들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네. 이게 다이어트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일부가 이제 뇌를 흥분시키는 성분이 있는데, 그거는 확실히 그건 기전적으로도 그렇고 뇌에 영향을 좀 강하게 주는 약들, 그런 약들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백신은 근데 뭐 핫 이슈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뭐 별로 할 말씀은 없고, 맞아야죠. 오늘도 외래 진료 보다가 4분인가 5분? 백신 맞아도 돼요. 코로나 백신 맞아도 돼요. 그래서 다 맞으시라고 그랬죠. 근데 일단 백신의 부작용이 뇌전증 환자에서 더 잘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어요. 근데 다만 백신의 부작용이 요새 이제 발열도 생기고 몸이 피곤하고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뇌전증 환자에서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백신이야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이 맞아야 되겠죠. 뇌전증은 지금 쓰는 약들이 면역 쪽에 작용하고 이런 약들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 안심하고 맞으시는 게 맞겠습니다. 약이 간에 부담이 있는데 술과 함께 마시면 더 부담이 되니까 뭐 띄어서 먹는다든지 하루 쉰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을 드시지 마시는 게 낫겠어요. 아니, 가끔 그런 것도 이제 해도 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부담이 되니까 안 먹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